보이어는 옥덴처럼 투사적 동일시를 폭넓게 해석했다. 실제로 그는 치료자에게 투사된 것을 환자가 재내사하는 행위가 투사적 동일시 과정에서 간과된 측면이라고 기술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치료자에게 적대감을 투사하면 그 환자는 자신의 정서 및 그와 연관된 자기표상 혹은 대상표상이 치료자의 담아내기 과정을 통해 해독되는 이득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오히려는 치료자와 환자 모두 부정적인 정서의 투사와 재내사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환자가 알게 되는 것이 투사적 동일시에서 중요한 치료적 요소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어의 얘기는 투사적 동일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역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 투사적 동일시라는 이론적 측면 속에서 설명을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게 담아내기 과정 속에서 여기 예를 들고 있는 게 환자가 치료자에게 적대감을 투사하면 그 환자는 자신의 정서 및 그와 연관된 자기 표상 혹은 대상 표상이 치료자의 담아내기 과정을 통해 해독되는 이득을 얻게 된다 하는 얘기가 뭐라고 표현하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베타 요소를 투사했을 때 상담자가 이걸 담아내면서 거기서 소화해 나가는 과정, 그걸 해독이라고, 그걸 해독 과정을 간다고 하는 거로 이제 표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독소를 제거한다는 얘기. 그 소화한다는 얘기나 여기서 해독을 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현상을 다른 용어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주 유해한 것을 무해한 것으로, 무해하거나 해가 없거나 아니 유익한 것으로 변환해내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연금술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는 맞아요. 융이 얘기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것을 지금 정제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파괴적인 것일 수 있는 것을 정제해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어떤 면은 여기서 그 내담자는 자기 안에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했던 그 원 경험들을 우리에게 투사함으로써 거기서는 자기 표상도 있고 대상 표상도 있고 거기에 연관되는 에펙트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고 대상 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무조건 뭔지도 모르고 다 투사했는데 이걸 잘 해독하는 과정 혹은 소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선 이거 담아내면서 그걸 해독하면은 거기서 새로운 독이 빠진 상태, 알파 요소로 바뀐 내용들이 이게 어떤 자기 표상이 되건 대상 표상이 되건 에펙트가 되건 이모션이 되건 아니면 대상 관계가 되건 이것을 재내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내담자가 상담자의 태도를 통해서 상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당할 수 없는 베타 요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알파 펑션이 생겨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겠죠. 자기 스스로 정제할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치료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보이어의 얘기나 옥된 얘기나 이 투사적 동일시 속에서 치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요. 샤프는 이 책에서 지지하고 있는 폭넓은 개념의 투사적 동일시에 동의하면서도 환자와 치료자가 상호적인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환자의 일부 측면을 넘겨받게 되는 치료자의 내사적 동일시 요소에 특히 주목했다. 레커는 치료자가 일치적 방식이나 상부적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며 둘을 구별했지만 샤프는 내사적 동일시가 환자로부터 투사받은 것에 대한 치료자 고유의 동일시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다. 즉 이에 따르면 어떤 투사는 적합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투사는 생경하고 버려진 것처럼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샤프는 치료자 수신자의 담아내기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변화를 위한 영향 내에서 약간의 변형을 가하는 수준으로 일어난다면 환자 투사자에 의한 재내사 과정이 변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사가 환자의 불안을 변형하지 못하거나 심리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완전히 왜곡된 형태로 되돌아온다면 이 역시 병리적일 수도 있다. 확실히 비치료적 환경에서는 투사되는 측면이 상대방을 통해 담아내지거나 변형되는 대신 상당히 강화된 정서와 함께 환자의 목구멍으로 억지로 떠넘겨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확장된 투사적 동일시 모델이 적용되는 치료적 상황은 담아내기와 변형하기를 목적으로 한다. 가까운 친구, 부모, 연인, 배우자 등은 공식적인 정신치료 과정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환자로부터 투사받은 것을 담아둔다는 점에서 치료적일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이 책에서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의 정신치료에 가장 적합하다고 믿는 공동의 사물 모델은 옥덴과 보이어, 샤프 등이 기술한 확장된 투사적 동일시 모델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단연코 중요한 문제는 정신적 내용을 교환하는 행위에 담겨있는 은유적 속성을 치료자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사적 동일시는 결코 신비로운 무언가가 아니다. 환자가 자신이 투사한 것에 상응하는 특정 행동이나 감정을 우리에게 강요할 때 그 환자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억압된 또는 분열된 측면을 자극하고 있을 뿐이다. 마치 맞서 싸워야 할 어떤 특수한 형태의 전투가 벌어지면 최전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병력이 소집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 모두가 수많은 자기 표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기 표상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경험해온 자기감에 통합된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성자와 영웅뿐만 아니라 세데스트와 살인자도 잠복해 있다. 정신치료를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환자가 연루된 과정으로 개념화하는 방식은 환자가 지닌 가장 기이한 부분에 대한 동등한 대응물이 우리 자신 안에도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함으로써 상당한 통찰을 얻게 해준다. 이분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독립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조금 위험해요. 이론 구성 자체가. 두 명의 환자 운운하면서 조금 객관적인 역전에 대한 감이 없는 분으로 보여요. 주관적인 역전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묘하게 어떤 투자의 동일시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정작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좀 따라가 보죠. 지금 이야기 아까 행동화가 불가피하다 하는 말하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온갖 것, 여기는 지금 자기 표상, 수많은 자기 표상 얘기라고 했는데 이 자기 표상이 물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담자로부터 온 내담자의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이 문제가 되는데 그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기 표상이 활용되긴 하지만 그것이 지금 주된 문제가 아닌데 마치 자기 표상 문제니까 두 사람이 다 환자니까 내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쪽에 너무 비중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논점을 흐리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이분이. 잘못하면 실패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면서 본인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보죠. 르윈과 슐츠는 경계선 환자를 치료하는 이의 어려움에 대해 숙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환자가 압박을 가할 때 우리를 무척이나 불편하게 만드는 점은 환자 안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며 환자로부터 온 것과 일치하는 무언가이다. 경계선 환자를 비롯해 여타 심각한 인격장애를 가진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위험한 인격장애는 다름 아닌 치료자 자신의 것이다. 치료자가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본인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괜찮기도 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경계선 환자와의 작업을 치료자 본인이 알고 싶지 않았던 내면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치료자의 핵심 과제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합리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비슷한데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셀프 리플렉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역전이가 생겼을 때 객관적 역전이 주관적 역전이를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치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기서 하나의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근데 앞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약간 편향되어서 생각해 버리면은
그 뭐랄까요? 그런 행동화 이런 것들을 또 그걸 당연히 있어야 되는 무슨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경계선 환자를 비롯해 심각한 인격 장애를 가진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위험한 인격 장애는 다름 아닌 치료자 자신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걸 너무 과장되게 지금 해석해서 치료에 임하는 치료자들이 살펴야 될 여러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마치 여기 두 명의 환자가 있어서 너나 나나 없이 다 치료받아야 대상이라고 동등하게 놓고 있는 것 같은 묘한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 경계선 환자를 치료하겠다면서 본인이 경계선이 흐려져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지금 본인들의 경계선적인 이슈가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를 넘어선 사람만이 경계선 환자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경계선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은 물론 누구도 완벽하지 못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인격 장애 부분을 그 나르시시즘을 상당히 극복한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저희가 정신분석과 졸업시키면서 이게 그 부분이 각자 해결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누구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이 심한 분들은 도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문제가 자기는 문제에 다 걸려 넘어져 버리니까. 그 준비 안 된 사람을 전제로 한 이런 이론들을 써버리면 실제 이미 그런 지점을 지나서 진지하게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들의 기법을 정교하게 보지 못하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 일어나죠. 이 투사도 동일 씨가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는 투사적 동일시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다이내믹하게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이라든지 심리적인 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고 나면은 사실 치료자 자신도 이 투사적 동일시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치료에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대인관계에서 실패가 일어나요. 투사적 동일시를 잘 이해 못하면 많은 경우에 치료까지가 가기 전에 일반 대인관계에서 프로젝트 아이덴티티 사용되는 것도 꽤 많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큰 실패를 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분쟁이 날 때 어떤 분석가들 싸움 날 때는 서로 PI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프로젝트 아이덴티티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만큼 서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서가 느껴질 때 자기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일들이 꽤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이라는 게 어떤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 중심으로 해서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좀 더 이걸 정교하게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죠.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게 단순하게 심리 내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여기서 최초의 어떤 이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했던 자기 셀프의 일부를 다른 대상에게 거기다 맡겨놓는다는 그 대상은 내적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대상관계 이론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대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 대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참 따라가다 보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트로사이키간 쪽에서 봤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셀프의 일부를 대상에게 투사했다 하는 얘기는 인트로사이키가 심히 내적인 문제로 멜라니 클라인을 봤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대상관계 이론 자체가 애매모호하니까 그 제자들은
그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인터퍼스널한 관계로 이게 받아들인 거죠. 그것이 멜라니 클라인을 잘못 읽은 것인지, 멜라니 클라인을 제대로 읽었지만 자기는 그걸 확장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멜라니 클라인의 후계자들은 이거 인터퍼스널한 쪽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사람과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대상에게 투사하는데 그 대상은 단순하게 심리 내적 대상이 아니고 이때는 대인관계 쪽에 실제 외부 대상에게 자기의 정서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투사의 내용이 단순히 셀프의 일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단순한 셀프가 아니라 자기의 슈퍼 이고를 투사하거나 자기의 이고를 투사하거나 이들을 투사한다고 이렇게 개념화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의 부분 셀프 그러니까 좋기만 하는 자기 이상적인 자기 혹은 자기의 아주 허약한 자기 부분 자기 중에 파트 셀프 중에 일부를 투사한다고 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트 아브젝트로서 좋기만 한 외부 대상 그리고 아주 가혹한 외부 대상 이렇게 all bad, all good all bad object, all good object 그리고 all good subject, all good subject라는 게 all good self나 all good, all bad self라고 하는 게 이게 경이선 환자들은 대상 자체, 대상이나 자기 자체가 통합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거죠. 통합이 안 된 부분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는 PS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는 분들이 디프레시브한 포지션에 못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멜라니 클라인의 얘기는 결국은 한쪽에서 보면 프리에더퍼라는 것과 에더퍼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형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유사하게는. 그런데 그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가는 시기를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따라가기 어렵지만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관념의 문제로 봤을 때는 멜라니 클라인의 PS 포지션은 자아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프리에더퍼란 페이스를 얘기하고 디프레시브 포지션은 어떤 에더펄 페이스를 디프레시브 포지션이라고 보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대상과 자기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 분리가 안 된 상태, 이제 이렇게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프리에더펄한 거 에더펄한 지점으로 이렇게 서로 구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에서 투사되는 내용물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학자에 따라서 넓혀져 왔다는 우선 그냥 자기의 셀프가 아니라 다양하게 그게 대상 관계일 수도 있고 자기의 부분 대상이나 부분 자기일 수도 있고 또 이론가에 따라서는 자기의 이고나 슈퍼 이고나 이드 자체도 투사한다고 얘기도 하고 여러 모습으로 이론가들이 아주 여러 가지를 표현해내고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자기 마음의 일부를 자기 마음 속에는 자기가 자기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 자기가 대상이라고 느끼는 부분도 크게 보면 자기라고 본다면 자기 마음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적 대상으로서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그 대상이라고 동일시하고 대상이라고 지금 느끼고 있지만 그것도 결국 자기 셀프라고 보는 어떤 자기의 부분 셀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대상과 너무 동일시 대상처럼 느껴질 뿐이지 결국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니까 결국 자기 마음의 일부, 결국 셀프의 일부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속에서 만나는 여러 대상들이 있죠. 그런데 꿈 분석을 할 때 그 대상들은 결국 자기라고 결국 귀결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어떤 우리의 내적 대상 세계 속에 있는 것은 다들 외부에 있는 대상을 카피해 오기로 하지만 결국 자기 마음이죠.
그 내적 대상도 결국 다 자기란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재밌어요. 저 불가에서는 이 상을 얘기할 때 아상, 중생상, 수자상 뭐 이제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할 때 대상이라는 개념을 거의 안 쓰죠. 자기라는 생각, 자기라는 관념, 그리고 사람이라는 관념, 아상, 인상, 무슨 자기가 중생이라고 하는 관념, 혹은 자기가 영원히 산다는 관념, 이런 여러 가지 관념들이 있는데 그 관념은 결국 자기하고 관련되는데 대상이라는 용어는 어떤 경계라는 용어로 불가에서는 쓰는 것 같아요. 경계를 쫓아간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로 대상이라는 말은 경계야 무슨 상이라고 할 때는 전부 자기상, 아상을 중심으로. 근데 아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게 넓게 보면 그 아상 속에 모든 대상, 경계도 다 아상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정신분석 이론 속에 전부 셀프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자기에 대한 이미지, 그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는 사람은 결국은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다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이 다 어그러진 것임을 깨달으면 우리가 부처를 만난다는 얘기죠. 결국 그래요. 이 허상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부처가 되는 길이 아니에요. 결국은 인격적인 성숙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이 허상으로 우리 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쫓아가는데 평생을 소비한다는 얘기. 헛것을 따라가고 하는 아주 심한 사람은 우리가 지난학기 쭉 공부해왔던 결국은 자기의 성격 장애, 인격 장애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자기를 우상으로 만든 사람들인데 우리 범인들도 일정 부분 결국은 불가 쪽에서 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자기 상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그 상을 쫓아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 자기 상을 잘못 만들고 있는 건 결국 대상 상도 잘못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러면 결국은 대상도 내가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칠 수 있어야 실제의 나를 보고 실제의 대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을 우리가 깨치는 과정이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과정이죠. 결국 중생의 삶 안에서 자기의 상을 바르게 본다는 게 어려운데 그게 이제 영성 라인에서 각각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실제 자기의 상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영성 라인의 큰 차이겠죠.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다 허상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어느 영성 라인이나 다 똑같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에센스가 뭐냐는 것을 보는 것은 각자의 영성 라인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고 있을 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방법론적으로는 허상을 깨부수는 것은 불가에서 보는 거나 어떤 기독교에서 보는 거나 마오메트 교에서 보는 거나 어디서 보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질적인 면에서 가면 결국 그 철학도 마찬가지고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과학도 그렇게 되잖아요. 자연과학조차도 결국에는 찾아나가는 것이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그냥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하늘을 보면서 별자리 보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 별은 각자가 다 자기 위치가 다른데 우리가 볼 때 비춰지는 투사된 자리를 가지고 우리는 거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결국은 별에 의해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의해서 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겸손해지게 되면은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길이겠죠. 유 목사님도 조금 보태주셨으면 좋겠네. 저는 그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라는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라는 그 말도 그렇고,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아내가 저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래요.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이미지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이미지가 전혀 다른데, 나는 좀 이제 내 생각 안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갇혀 있으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또 많은 좀 실수도 하는 것 같고,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대상 관계에 있어서 그 대상이 내 내면에 부분적으로 이제 투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이 실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자꾸 잘못 이해하고 잘못 평가하고 잘못 판단하니까 자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겸손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어느 종교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어, 들어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면은 애들한테 뭘 얘기했냐면은 다른 사람의 에펙트를 존중해 주는 거다 이랬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존중해 준다는 게 다른 것보다도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에펙트 중에서 어떤 플레저를 가지고 있느냐, 그 참된 플레저에 대한 존중을 해주면은 그것이 참된 인간에 대한 자세가 아닐까.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좋은 관계를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에펙트를 존중해 주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복한 상태를 해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좋은 거 있으니까 내 것으로 가져가라고 하면서 이 사람 것을 싹 무시해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맞아, 이 사람은 자기 에펙트가 언플레저러블 에펙트로 가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에펙트가 프로이드가 봤던 부분이죠. 플레저 언플레저죠. 플레저 언플레저인데 언플레저를 강요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트루 셀프에 대한 침해죠. 그리고 에펙트를 존중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트루 셀프를 존중하는 거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에펙트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지 않겠나. 아주 좋은 토픽을 잡으셨어요. 그 에펙트가 말하자면 컨버그가 이고 사이칼로지와 대상관계 이론을 융합하면서 독특하게 에펙트 중심으로 이론을 구성했어요. 보통 프로이드는 드라이브 중심으로 이론을 구성했는데 그걸 앞뒤를 바꿔서 에펙트로부터 드라이브가 생긴다고 이걸 역전시켰어요. 그래서 묘하게 프로이드 얘기를 가져왔으면서 프로이드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프로이드의 플레저, 언플레저 프린시플을 가져오고 에펙트 이론도 가져왔는데 어느 쪽이 말이고 어느 쪽이 카트냐를 놓고 드라이브를 수레로 만들어 놓고 에펙트를 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부분이죠. 이거 제가 근데 컨버그가 야 이거 이거 천재인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컨버그가 예. 근데 상당히 많은 것을 설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저 이제 앞으로 그 글을 쓰면은 교회 교육에서도 에펙트 교육이라는 말을 한번 사용해가지고 그 에펙트 중심의 어떤 교육 과정들 그런 것들을 한번 말하자면은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그 교육이 되려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에펙트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념이나 개념이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뭔가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면은 그 다른 것들은 저절로 막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컨버그의 그 에펙트 중심 이론이. 그래서 그 정동
정동에 대한 그 에펙트에 대한 어떤 토픽으로 잡혀있는 책이 있나 그것도 지금 살펴보는 중인데요. 하여튼 뭐 그쪽으로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좀 연구를 해서 우리 강 목사님이 좋은 책을 하나 써도 좋고 서로 애를 써보죠. 우리 유 목사님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해도 좋고 얼마든지 아주 중요한 토픽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에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